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윤입니다. 정보경입니다. 전날 반등에 성공했던 기술주와 반도체주들 오늘 다시 한번 매도 압력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중동 리스크도 재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CPI와 스페이스X의 IPO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이 큰 장세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하락을 했는데 그런데 시장을 잘 살펴보면요. 사실상 올랐던 시장이었습니다. S&P 500에서는 사실상 내려간 기업들보다 올라간 기업들의 수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술주는 좀 쉬어갔는데 지금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업종들이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시장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까지 저희와 함께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저와 함께 뉴욕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17% 소폭 올라준 가운데 오늘 기술주들 쪽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나스닥은 1% 가까이 빠졌습니다. S&P 500도 0.26% 하락하면서 3대 지수 혼조 마감을 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국제유가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시죠. 중동 휴전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통행량이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는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었고요. WTI가 3% 넘게 하락하면서 배럴당 88달러 선에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한편 오늘 하락세는 기술주가 주도를 했습니다. 전날 반등에 성공했던 기술주가 다시 한번 매도 압력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2% 가까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마켓 무버 이슈로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요즘 시장은 AI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지만 오늘은 무엇보다도 물가와 금리 쪽으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오늘 반도체 투매가 강하게 나왔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의 진짜 주인공 CPI였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의 시장의 분위기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으로 유가 하락했고요. AI 관련 기업들의 IPO 기대감도 상당히 컸습니다.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자극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하지만 시장의 시선이 결국 CPI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5월 CPI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내일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시장의 예상은 헤드라인 CPI 4.2%, 헤드라인 CPI는 2.9%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PI가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JP 모건은 관세 영향 그리고 항공료의 상승으로 물가 상방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CPI가 나온다면 추가 금리 부담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래서 시장은 이 운명의 CPI를 앞두고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우려에 불안함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쪽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CPI에 대한 경계감이 강해진 가운데 히트맵을 통해서 보실 수 있듯이 반도체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산된 하루였고요. 장 초반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장중에 3%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고요. 나스닥도 3대 지수 중에 상대적으로 가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그런데 AI 뉴스는 오히려 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픈 AI가 비공개 IPO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상장을 앞두고 있는 스페이스X 소식도 흘러나왔습니다. AI 컴퓨팅 계약 260억 달러를 확보했다는 보도와 함께 이 IPO 수요가 2,500억 달러 이상이라는 이야기였고요. 공모 규모와 대비해서 3배에서 4배가량 초과 청약이 전망되고 있는 스페이스X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은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AI 호재가 나와도 CPI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어려웠던 장세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AI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이 금리의 방향을 결정할 CPI, 오늘은 훨씬 강한 변수로 작용한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중동 이슈는 하루 동안도 분위기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요.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헬기 피격이라는 뉴스도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오늘 중동 이슈 타임라인에 따라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됐던 장 초반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합의가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뉴욕타임즈도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 윤곽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주요 쟁점은 4가지입니다. 일단 우라늄 농축 중단, 핵시설의 해체, 불시 시찰의 허용과 우라늄 재고 희석인데요. 시장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 속에서 지정학 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가가 좀 반응을 했죠. 어떤 이야기인지 이어서 한번 보시죠. 일단 미국 에너지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이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유가가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JP모건도 예상보다 많은 원유 수송을 확인했다고 했고요. 결국 시장 입장에서는 이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됐기 때문에 WTI와 브렌트유 모두 3% 내외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돌발 악재도 등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시찰하던 미군의 아파치 헬기를 격추했다라면서 미국은 이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중동 긴장이 재고조되면서 군사 충돌 확대 우려가 부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의 반응은 다소 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오늘 중동 뉴스는 이 협상의 진전과 군사 충돌 우려가 동시에 등장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중동 리스크가 재점화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유가가 상승 전환하지는 않았죠. 결국 시장의 평가는 전쟁 확대보다도 이 호르무즈 해협 물류의 정상화 그리고 원유 공급 회복 가능성 쪽으로 크게 무게를 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관점에서 한마디로 얘기를 해본다면 오늘 미군 헬기 피격이라는 강한 악재가 나왔지만 유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동 긴장보다는 원유 공급의 정상화 가능성을 더 신뢰한 시장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만나보셨고요.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 최여운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S&P 500 안에서 내려간 종목보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많은 장세였습니다. 기술주는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던 많은 업종들이 또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빨간색입니다. 반도체,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업종이었죠. AI 관련 업종 자체는 사실상 빨간불로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지만 이곳은 거의 초록불입니다. 지금까지 상승하지 못했던 업종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먼저 반도체 쪽 그리고 AI 쪽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낙폭이 조금 확대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2%대 하락세, 애플의 주가도 3.6%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애플은 WWDC가 진행 중에 있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투자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게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게 반이었고요. 또 반으로는 그래도 장기적인 성장성은 분명히 입증하는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좀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가 결국에 말을 해주고요.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서 경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담감도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애플의 주가는 3%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이외에 오라클이 2.8%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 의견들이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팔란티어도 3.2%대 하락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3%대 하락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 인프라스트럭처 쪽은 하락세 나왔고요. 그리고 컴퓨터 하드웨어 쪽 보시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입니다. 델 테크놀로지 4.7%대 하락세.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디에이고
샌디스크의 주가는 그래도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4%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가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깝게 상향했는데요. 실적이 강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나오는 메모리 쪽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AMD는 3%대 하락세, 인텔이 2%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인텔의 주가 변동성이 꽤나 컸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입니다.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인텔은 오히려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출발했습니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와 함께 이 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인텔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다만 반도체 쪽으로 AI 쪽으로 좀 이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이에 따라서 인텔의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 함께 보이기도 했고요. 퀄컴의 주가가 무려 6%대 하락세 나온 것도 특징입니다. 온세미컨덕터도 3%대 하락으로 나왔고요. 반면에 이 옆은 거의 다 초록색입니다. 홈디포, 로우스 같은 이러한 기업들.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주이고요. 방어주입니다. 보시다시피 주가가 홈디포는 3.7%대, 로우스는 4%대. 맥도날드와 같은 기업들, 스타벅스와 같은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그리고 방산 쪽, 그리고 우주 방산 쪽이 특히나 상승 탄력을 보인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가 2.6%대 상승, 로키드 마틴이 1%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 그 이외에 뭐 월마트 이러한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세 그리고 헬스케어 쪽도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증시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는지 저희 함께 세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애플부터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애플은 사실 AI 지각생이었습니다. AI 쪽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핸드폰은 잘 팔리는데 여기 AI가 잘 들어가야지 지금보다 더 잘 팔리겠죠. 그런데 애플이 이번에 공개한 AI가 뭔가 아이폰 수요를 끌어낼 만큼은 아니었다라는 의견들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UBS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번 제품에 실망을 한 것 같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요. 물론 장기적인 성장성은 문제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투자자들이 실망했던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새로운 아이폰의 수요를 자극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3%대 하락 나왔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주가는 간밤에는 좀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 기업은 어플라이드 디지털입니다. 어플라이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과 52억 달러의 수주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는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요. 많은 외신에서는 분명히 빅테크 기업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상승 10% 가깝게 출발했다가 장중에는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올려내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뉴베일런트인데요. 뉴베일런트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 안에서도 헬스케어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영국의 제약사입니다. GSK가 뉴베일런트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베일런트의 주가는 39%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항암 파이프라인을 가진 기업입니다. 뉴욕 증시 안에서도 이렇게 헬스케어 쪽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점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증시를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함께 한마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국에는 이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헤드라인이 아닐까 싶은데 모두가 약간 긴장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CNBC는 투자 의견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이스X 한 기업이 IPO를 하는데 왜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까요? 라고 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스페이스X에 들어가는 자금들 어딘가에서 빼와야 하는 자금입니다. 저희가 이 마켓 시그널 이 코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자금을 빼기 위해서는 P&G와 같은 뭔가 방어주에서 꺼내서 이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기업들, 아마 AI 쪽이 되겠죠. AI 쪽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이 돈으로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주들의 급락이 사실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 긴장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CNBC는 이야기를 했고요. 스페이스X IPO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 있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가장 첫 번째 투자 의견으로 CNBC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건인데요. 구조적인 성장주를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홈디포와 같은 경기 민감 성장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계속해서 지나가는 선방향 자체가 이전보다 많아졌다라는 것이 수치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밤 증시에서는 이 자금 자체가 성장주보다는 보시다시피 경기 민감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요. 말 그대로 키 맞추기 다시 한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키 맞추기가 스페이스X의 IPO까지만 진행이 될지 혹은 스페이스X IPO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지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을 자금의 이동을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시간 화요일 시장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주의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의 하락을 주도한 건 기술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제 CPI 발표 그리고 스페이스X의 IPO를 기다리면서 이 위험자산 노출을 줄이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반도체 주식들이 과열권에 접어들면서 네.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대로 뭐 보유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힘들 겁니다. 어제도 장중에 변동성 보십시오. 특히 반도체 장비주들 보고 계셨으면 현기증 날 정도였을걸요. 그렇죠.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KLA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 급등했다가 거의 뭐 8%, 9% 상승했다가 장중에 마이너스 거의 뭐 7, 8% 다시 빠졌다가 다시 턱걸이하면서 올려놓고 끝났거든요. 이런 변동성 그냥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모르고 지나치면은 보유를 했을지 모르는데 계속 장 보고 있었으면은 털렸을 수도 있어요. 변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왜 변동성이 엄청날까요? 과열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려는 욕구의 사람들도 있고
그 차익 실현을 빌미로 해가지고 저가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중간에 여러 가지의 그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위치 에너지가 높기 때문이죠. 안정적으로 아래에서 올라올 때야 다들 보유하고 그리고 신고가를 갱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다 신고가니까 이익 실현하려는 욕구가 없죠. 근데 지금 한참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여정을 지금 겪어오면서 올라오니까 이제 여러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변동성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종목들로 좀 업종이나 섹터로 퍼지려는 지금 상황들. 네. 지금 우리나라랑 대만이랑 일본만 뭐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에 치우쳐서 가는 게 아니고 미국도 원래 미국이 더 그랬던 거 아닙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완전 몰려 있었고 최근에도 메모리 반도체주로 몰려서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음식료라던가 아니면은 제약바이오 같은 걸로 퍼지지 않았죠. 뭐 일라이릴리아 개인기가 워낙 뛰어나니까 가지만 다른 제약바이오로 넓게 퍼지지 않았잖아요. 다른 기업들이나 섹터들 빼면은 미국 시장도 어떤 한쪽으로 편중된 게 굉장히 심해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낙수 효과로 여러 가지 섹터로 퍼지려는 그런 움직임도 살짝 있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이 IT 업종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쨌든 승부를 보려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시장에서 레버리지 같은 거를 쓴다면은 다 잘려 나가겠죠. 그래서 레버리지는 굉장히 금지시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과열권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장은 이번 주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월간 시그널은 어떤 키워드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AI 챗봇 시장의 경쟁은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독주를 하고 있는 건 오픈 AI의 챗 GPT인데 여기에 균열을 내기 위한 알파벳의 컴퓨팅 전략 승부수가 과연 통할 수 있을지 오늘 월가 시그널의 키워드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눌 얘기는 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챗 GPT가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점이네요. 네, 사물 쇼츠 유행한 지 좀 됐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사물 쇼츠요? 네, 사물이 얼굴 형태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주전자인데 나 자꾸 끓이지 마. 나 타 죽어. 그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네. 어떤 사람이 히트를 치다 보니까 다 따라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이용해서 요런 것도 지금 요 현상도 많이 하더라고요. 나 챗GPT인데 내가 늙었지만 뭐 좀 막 이래요. 근데 챗GPT가 주로 그렇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나 늙은 사람으로 뒷방 노인네처럼 네. 누워 있어요. 챗GPT가 얼굴 형태를 하고 그리고 제미나이 클로드가 막 이게 새롭게 추격하는 뭐 이런 장면들을 많이 다루더라고요. 사물 쇼트 그 응용해가지고. 네. 근데 챗GPT가 먼저 선점한 게 사실이죠. 2025년도 초만 해도 네.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챗GPT만 썼어요. 근데 이제 챗GPT만 쓰다가 다른 것들이 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챗GPT는 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보통 그거를 전문 용어로 하는데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전문 용어 쓰지는 않고 챗GPT가 자꾸 헛소리라고 고집이 세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거짓말한다. 이렇게 끝까지 막 표현하죠. 우기고 내가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쌍시온 나올 뻔한 사람도 있다고 썼어요 누가 챗GPT 하다가.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미나이나 클로드가 나오니까 이제 신선하니까 얘네들도 쓰다가 이제는 춘추전국 시대죠. 그렇죠. 챗GPT 좋아하는 사람은 챗GPT 옹호하고 제미나이 클로드 좋아하는 사람은 제미나이 클로드 옹호해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다 병용해서 쓰고 있어요. 왜냐면 각자 특기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막 그 이미지화 서비스가 경쟁의 어떤 그 변수가 됐죠. 지금 보니까. 이미지화를 누가 잘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특히 챗GPT 이미지 2.0이라던가 제미나이의 저기 있죠. 이 이미지 프로그램. 그 이미지 프로그램하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하면서 누가 낫니 하다가 이제 챗GPT 이미지 2.0이 나오면서 좀 앞서가는 흐름이 있었고
클로드는 글짓기를 잘하는 글짓기 선수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60.3 대 29.9 대 9.8 나왔다. 얼마 전에 지방선거 같은 3자 구도가 나왔는데 네. 이거 말고도 그록도 있고 어제 또 소식은 퍼플렉시티 또 무료라고 사용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무료인데 기능이 되게 많아요. 퍼플렉시티는. 근데 퍼플렉시티도 2028년도 또 상장하려고 IPO 준비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6년에서 2028년 사이에 이 지금 그 오픈 AI랑 클로드랑 퍼플렉시티 그리고 향후에 또 다른 많은 기업들이 상장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바이트댄스 상장설도 있더라고요. 틱톡의 모회사이자 지금 사실 영상화 프로그램에서는 시댄스 2.0이 압도적이거든요. 지금 중국 거긴 합니다만 구글의 비오3는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시댄스 2.0 그것 때문에 할리우드가 긴장했다 그 영상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바이트댄스도 지금 저기 한다 상장 소식이 있는데 이제 이 지금 생성형 AI를 만든 이 기업들이 서로 상장을 해서 네. 이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려는 요 지금 노력들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AI 챗봇 시장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고 챗GPT가 얼마나 수성을 하느냐. 아직도 1위지만 30%가 깎여 나갔어요, 지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앞으로 챗GPT는 점점 더 깎여 나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AI 챗봇 시장에서 챗GPT가 여전히 뭐 60%의 점유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상당히 좀 이 점유율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뭐 확실히 요즘 이용자분들은 여러 가지 플랫폼을 함께 이용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경쟁이 이렇게 확실히 좀 치열해지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이제 알파벳의 제미나이 트래픽 점유율도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스페이스 X와의 컴퓨팅 계약 소식까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좀 이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미나이는 29.4에서 29.9로 지금 올라갔네요. 그 소폭 제미나이는 올랐습니다. 역시 저거는 구글이 뒤에 있다는 네. 뒷배가 크죠, 지금 사실. 왜냐면 구글이 유튜브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가 워낙에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영상을 분석해서 내가 뭔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려는 그걸로 제미나이 물어보잖아요. 구글에 있는 유튜브의 그 트래픽 주소만 따서 제미나이에 넣으면 분석을 해주는데 클로드나 챗GPT는 그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그 주소를 따서 넣으면 분석을 못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유튜브로 바로 연결시켜서 이미지화 하려는 그 서비스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BO3라는 영상화 프로그램까지 쫙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직 계열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그런 성과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 말고도 구글 산하에 많잖아요. 구글 클라우드도 있고 그렇죠. 구글 지메일도 있고 이런 거를 다 연동시켜가지고 에이전틱 AI의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X와 전략적 컴퓨팅 계약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X로부터 200메가와트의 컴퓨팅 용량을 또 확보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구글이 일단 이런 저력 때문에 코드레드가 발령됐던 그 초반의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오픈 AI를 추격한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X와의 전략적인 컴퓨팅 계약 소식도 있고요. 또 제미나이가 구글 산하에 있다는 것이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알파벳의 컴퓨팅 투자가 전략적으로 현명한 선택이었다라는 월가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주가 흐름도 뭐 어땠는지 궁금해집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이어서 볼까요? 네. 아, 그게 나노바나나죠. 나노바나나가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제미나이, 나노바나나, BO3로 이어지죠. 네. 자, 지금 여기 갭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눈알을 그려놨죠. 바로 이 갭 상승한 부분이 지지가 되고 있죠. 어제도 이 장중 변동성이 커졌다는 게 이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차트 어제 보시면 봉이 다 이래요. 지금 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 이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밑꼬리랑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고 가운데 봉이 있는 다 팽이 형태로 대부분 어제 기술주들 다 이런 모습으로 끝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위아래 변동성이 엄청났어요. 장중에 다들. 그리고 이 가운데서 겨우 이제 음봉을 유지하면서 끝났는데 이 어디서 지지가 됐느냐를 이제 다 살펴봐야 됩니다. 구글은 지금 어제 여기 갭에서 지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저기 고점에 있을 때도 고점을 뚫으려면 저렇게 갭 상승이 아니면 뚫지 못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갭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갭으로 뚫어놨더니 고점이 저점이 된 거잖아요. 어제 말했던 대로 저항이었던 부분을 뚫으면 지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원수를 만약에 원수는 정말 죽이거나 아니면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스파르타쿠스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이 자기의 편으로 만들면 자기 힘이 돼요. 그래서 이 고점을 뚫어서 매물 소화했더니 지지가 된 거예요. 지금 지지 라인이.
그래서 여기 지금 362달러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붕괴시키면은 다시 힘든 과정을 거쳐야 돼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300달러 밑까지 뚫려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를 반드시 이번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지켜내면은 이제 다시 한번 400달러를 향해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주 2024, 2025, 2026이 약간 비슷한 형태인데 후반부로 갈수록 힘을 냈던 이 그러네요. 전략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글도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이 메모리 반도체주에 비해서 별로 좀 흐름에 별로 탐탁지 않잖아요. 애플도 그렇고. 근데 하반기를 좀 기대해보면 합니다.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제 생각에는 메모리 반도체주가 너무 과열이 심하기 때문에 매그니피센트 7이 다시 좀 힘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고요. 자, 이 지금 기술적인 측면은 매도가 나오는데 이 지금 애널리스트 분석은 스트롱 바이가 나오고 있죠. 제가 바로 그러네요. 이 얘기한 거예요. 애널리스트 분들은 같이 분석하는 사람이라 네네.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오고 그걸 사면은 기술적인 매도 라인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차티스트들은 이제 그 언론에 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욕하게 된다는 거죠. 야, 왜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 내고 팔아? 아니면은 파는 지금 시점인데 왜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를 자꾸 내? 이러는데 애널리스트가 그걸 보고 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같이 분석하고 같이 이제 잘 생각을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무조건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 구글이 막 500달러짜리 나왔다고 해서 아무데나 갖다가 질르면은 피곤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싸게 사야죠. 조금이라도 이 그 차트에서 낮게 사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아니면 지지 라인에 있을 때 사야지 지지 라인이 붕괴되었을 때 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간밤에 기술주들은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큰 모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구글은 0.26% 소폭 상승을 했고 3년간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붙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챗GPT의 독주의 균열을 확실하게 낼 수 있을지 구글의 앞으로의 모습도 저희랑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의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두 배 숏 ETF가 출시를 합니다. 이제 6월 24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 후에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클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뭔가 시기가 네. 미묘하죠. 이게 지금 처음으로 출시됐답니다. 어. 마이크론이 떨어지면은 2배로 먹는 베어 ETF가 출시가 네. 됐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동안 엄청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래로 베팅하는 2배짜리 ETF가 나왔다는 거는 뭔가 저 ETF를 발행한 자산 운용사가 그러면 네. 심심풀이로 데스크에서 결정해서 야, 우리 심심풀이니까 맨날 불 ETF만 있으니까 베어 ETF 내볼까? 아. 베어가 곰이고 불이 황소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진 아, 않았겠죠? 자산운용사가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장난질을 친다고요? 아니죠. 이게 수익을 낼 것 같은 상황이니까 분석을 통해서 나왔겠죠. 그 얘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변동성이 심해지거나 혹은 고점에 처해서 뭔가 급락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네. 우리가 불 ETF를 이때 출시하면은 참여자들이 많이 투자를 할 것이고 우리도 이익을 보겠다. 이런 어떤 판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묘하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목표 주가가 1250달러, 1150달러, 막 1000달러 넘는 것들이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네. 한쪽에서는.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반대로 가는 2배 ETF가 나왔다는 거. 한쪽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을 계속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고점에 대한 우려 혹은 그 고점에 대한 우려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시기를 판단을 했다. 이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갈리겠죠. 1250달러를 바라보고 불 베팅을 하는 사람과 반대로 베어 베팅을 하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언론 인터뷰 보셨죠? 뉴스.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도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장에 대해서 완전 반대로 베팅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10원, 5원이 됐는데도 아직도 반대로 하고 있답니다. 마이크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전망도 좀 어떻게 나왔는지 또 변동성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6월 24일이죠. 네. 요즘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보다 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샌디스크의 실적 발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약간 주인공이
사실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은 크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뭐 브로드컴의 실적 때문에 빠졌다고 지금 하는데 그건 사실 그냥 고점에서 떨어져서 핑계로 찾은 것 같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동안 지금 한 3개월 동안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진짜 어그러져 버리면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한 타격이에요 이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등, 2등이기 때문에. 1, 2인 증시이기 때문에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밀접한 관련이 있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전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AI 메모리 시장의 핵심 기업이고 HBM의 강한 수요 지속, 메모리 칩 가격 변동성 확대, 뭐 이런 것들 다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에 적용되는 내용이고 주당 순이익이 지금 3분기 실적 전망이 19.72달러 컨센서스 나와 있는데 야, 저게 저런 수치가 나오나요? 전년 대비 932%입니다. 자, 매출액은 33.38 빌리언 달러인데 전년 대비 270%고요. 아, 마진이 지금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저 정도의 성장이 저거는 진짜 인생의 성장이 아닌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역사상 저런 성장이 있을까요? 자, 어쨌든 저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지금.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지금. 네. 저 허들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저 허들을 뛰어넘으면 그럼 1000% 이상의 주당 순이익 성장이 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저 집중형 베어 ETF의 성과가 날 정도로 하락을 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마이크론의 실적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한 매출과 EPS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을 기대치를 충족시킬지 여부가 향후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네요. 저희랑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시그널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스트노우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증시 정리와 이에 따른 투자 의견 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한 건데요. 이를 두고 미주증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우려 중에 하나도 해결된 것은 없다라는 의견을 남겼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AI 열풍을 이끌어온 반도체주가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는 화요일에 7% 급락하며 지난 금요일 10% 폭락 이후 반등 하루 만에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주증권은 이번 조정이 AI 투자 지출 둔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미주호의 데니얼 오리건 애널리스트는 금요일에 제기했던 우려들이 여전히 유효하며 아직 해결된 것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광통신 업종에 대한 이 부정적 보고서와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또 실적 발표 이후 단기 호재 부재와 달러 강세, AI 투자 확대에 대한 의구심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AI 산업의 장기 성장성은 유효하지만 과열됐던 기대감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는 과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의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성장 스토리의 훼손은 없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가를 상향했는데요. 2배 이상 상향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상향했을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골드만삭스가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기존 $400에서 $900로 2배 이상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는 24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과 AI 수요 확대에 따른 강력한 실적을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분기 매출 $376억, 주당 순이익 $22.07를 예상하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다음 분기 매출 전망도 시장 예상치인 $404억 크게 상회하는 $488억 제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전체 매출과 EPS 전망 역시 월가 평균보다 각각 30%, 36%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 부족 현상이 2027년까지 이어지며 메모리 가격 상승과 수익성 개선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상향했지만 투자 의견 중립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처럼 실제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의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는 실적을 낼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 IPO를 앞두고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약 수요가 4배 이상 초과했고 역대 최대 상장 흥행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았을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스페이스X 기업 공개 IPO가 역대 최대 흥행 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IPO 수요는 공모 물량의 약 3.5배에서 4배 수준으로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IPO 규모는 약 $750억, 투자 수요는 $2,500억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와 인공지능,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는 뉴욕에서 기관 투자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투자 성명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IPO 참여를 위해 기존 자산을 매각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IPO가 AI와 우주산업 투자 열기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X의 IPO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당 $135로 공모가는 전에 정해졌는데 관련된 또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까지 뜨거워질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 함께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은의 가격이 지금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의 가격은요,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티그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시티그룹이 금값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시티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여름까지 이어질 경우 금값이 온스당 $3,5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현재 가격 대비 약 20%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금의 3개월 목표가도 기존 $4,300에서 $4,00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티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오히려 금 투자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예상보다 강한 미국 고용 지표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며 금값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금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에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금 가격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시리 AI를 공개를 했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투자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에 주가는 3% 넘게 떨어졌습니다. 많은 투자 은행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요.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애플이 WWDC에서 차세대 AI 비서 시리 AI를 공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시리는 사용자의 개인 맥락을 이해하고 일정 관리와 메시지 검색 등 실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TD코에는 높아진 기대에 비해 발표 내용이 부족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니드햄의 로라 마틴 애널리스트는 AI가 매출 증가와 비용 절감, 이익 성장에 어떤 기여를 할지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멜리우스 리서치의 벤 라이트 애널리스트는 새로운 시리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가치가 있는 기반 기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향후 폴더블 아이폰과 아이폰 출시 20주년 기념 모델에서 AI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가에서는 단기적으로 실망감이 남아있지만 향후 AI 고도화와 신제품 출시가 투자 심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지만요. 실제로 애플이 이것을 적용해서 아이폰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노이5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SK 하이닉스가 최태원 회장이 이제 최근에 이제 2030년까지 반도체 생산 물량을 2배 늘리겠다는 발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목표 그리고 뭐 계획을 블룸버그가 다뤘는데요. 어떤 내용을 다뤘습니까? 예, 5년 안에 현재 그 생산하는 반도체 물량을 갖다가 메모리 반도체 물량을 2배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배 늘리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니 2030년이면 그러면 그때까지는 초과 수요가 그대로 유지되는구나 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30년 이후에 초과 수요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물량을 2배 늘려서 시장에다 쏟아내면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 시점에 이제 반도체 물량을 쏟아낼 수 있거든요. 그럼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고공행진을 했던 반도체 가격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엄청난 물량을 쏟아냈을 때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당연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 가지고 오셨고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보면 메모리 가격 그 어려운 계산입니다. 메모리 가격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라는 표현에 맞지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장기 공급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락하면 이게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메모리 가격이 이제 하락할 그렇다면 위험은 없는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하락하는 것도 하락하는 거지만 제일 염려되는 거 보시면 하락을 하는데 실제로 그 양산 단가보다 더 낮은 가격을 하락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갖다가 제가 그냥 없던 걸 갖다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불과 4년 전만 해도 3년 전만 2023년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마이크론 모두 메모리 3사가 그 판가 생산량가 낮아버리는 바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모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보다 실제 메모리 가격이 더 낮아지니까 이거는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엄청난 이제 적자를 갖다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2023년에 1분기, 3분기까지 SK하이닉스의 누적 적자가 무려 8조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얘기를 기억하다 보냐면은 야
또다시 한번 SK하이닉스 휘청휘청 되면서 원래 SK하이닉스의 어떤 이력을 보면은 현대전자, 현대그룹이 LG 반도체를 끌어다른 다음에 그다음에 SK하이닉스로 이름을 바꿨다가 그다음에 그 당시 치킨 게임이 벌어집니다. 치킨 게임이 벌어지니까 천문학적인 적자를 감내하지 못해서 산업은행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산업은행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SK그룹이 인수하면서 SK하이닉스가 됐습니다. 네. 이런 반도체 업앤다운이 엄청나게 심한데 그런 어떤 앞을 갖다 기억하는 분들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에 최태원 회장이 2등 기업인데 만약에 반도체 그 용량을 갖다가 2배로 증설했을 때 불과 3년 전에 생겼던 아픔이 또다시 물론 이제 2030년이니까 멀긴 했지만은 또다시 아픔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다시 증설하는 게 맞냐 이 정도로 엄청난 호황을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 3사가 담합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걸 유지하는 게 낫지 이거 2배로 증설하는 건 너무나 큰 모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우려하는 시각이 당연히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기업이 증설을 그냥 결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말씀처럼 뭔가 이유가 있고 이게 이제 장기적인 회사만의 플랜이 있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더 증설을 하는 걸 텐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이제 증설하겠다는 발언을 갖다가 대만에서 최태원 회장이 그 발언을 했을 때는 아까 똑같은 말씀드린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젠슨 왕이 방한을 해서 SK그룹과 네 분야에 걸쳐서 이제 크게 이제 그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우리가 공식적 발표는 이번 주 월요일 했지만 사실 이 공식적 발표의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수개월 전에 양측의 실무자들과 고위 관계자들이 만나서 논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 최태원 회장이 보고를 받고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엔비디아에 대해 공급할 물량만 생각을 하더라도 증설을 해도 아무 문제 없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젠슨의 방언은 되게 중요했고 이것은 다른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에게 끼친 영향이 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의 이제 파트너가 사실 SK하이닉스 하나는 아니잖아요. 이게 SK하이닉스가 증설을 하면은 좀 위험 요인이 되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설계 단계부터 이제 엔비디아랑 같이 협업을 맞춰서 제품을 양산한다. 그러면 네. 지금까지는 JDEC이라고 해서 반도체 표준입니다. 반도체 표준이 공개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거 맞춰서 너네가 각자 메모리 반도체 가져와, HBM 가져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메모리 3사 중에서 최초로 먼저 엔비디아에다 납품을 하면서 사실 치고 나가니까 삼성전자는 HBM3E까지도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했거든요. 마이크론은 중간 납품을 한번 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에서 마켓 쉐어를 갖다가 SK하이닉스가 90% 차지했습니다. JDEC이라는 표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치고 나갔다는 이유만으로도 SK하이닉스가 90% 정도의 마켓 쉐어를 가졌다. 그러면 JDEC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고객 맞춤형 그 GPU를 갖다 만들 때 SK하이닉스가 설계 단계부터 엔비디아랑 협업을 한다. 그러면 삼성과 마이크론에게는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엔비디아 젠슨랑 입장에서는 소울 밴더라고 하죠. 단독 밴더만으로 그 기업을 영위하기는 부담이 가고 위험이 천만원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SK하이닉스가 공급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를 주지 않으면 이제 엔비디아 칩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제품을 갖다 판매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소울 밴더라는 부담스럽고 위험하니까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기회를 주겠지만 기회를 준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M의 이력을 본다면 기회를 준들 사실은 제대로 된 제품을 갖다 가져올 가능성은 지금보다 낮다. 이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가 독과점으로 그 엄청난 시장, 그러니까 퍼스널 AI는 쉽게 말하면 온디바이스 AI를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피지컬 AI는 이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중요한 시장에서 지금까지 HBM 시장만큼의 또 다른 HBM 시장만큼의 시장이 새로 생겼다 보시면 되는데 이 시장에 SK하이닉스가 독점을 가지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 마이크론에게 기회를 주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SK하이닉스는 엄청난 모멘텀이 이번 합의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에게는 위기다라는 의견을 조금 더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설계 단계부터 이제 기성 제품을 갖다가 우리가 판매를 할 때도 아까 처음부터 생산을 시작한 곳에서 우선점이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설계 단계부터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면 삼성전자 마이크론 해당 제품에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엔비디아가 생산한 GPU를 바탕으로 한 노트북, PC를 갖다가 이제
전 세계에서 쓰게 되는데 윈도우 바탕 쓰게 되죠. 윈도우 바탕 쓰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여기에 이제 그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끼어들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피지컬 AI는 이제 로봇과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차도 엄청난 시장이니까 각각 시장 규모가 30년이 넘어섰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HBM 시장만큼 커지게 됩니다. 엄청난 시장이죠. 이 엄청난 시장을 갖다가 하이닉스가 이제 독점하게 된다면 네.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뛰어들고 싶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설계 단계부터 이미 제품 양산이 끝났는데 여기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사실은 들어갈 여지는 쉽지 않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소울밴드라는 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기회는 줄 것이다. 기회는 주겠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퀄리파이가 된 제품을 갖다가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삼성전자 기회를 줄 것이고 그러면은 삼성전자랑 똑같이 설계 단계부터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설계 단계부터는 이미 엔비디아가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삼성전자에게 줄 기회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 예,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 마이크론 위기인데 다만 두 기업에다가 기회를 주겠지만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보다 마이크론에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똑같은 기회를 줬다가는 미국 정부의 엄청난 이제 압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마이크론은 더 많은 기회를 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엔비디아가 원하는 수준의 제품을 가져올 여지는 지금보다도 낮다라고 봐야겠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게 이제 엔비디아가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다른 뭐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좀 큰 고객사를 또 캐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삼성전자 당연히 엔비디아 말고 다른 고객사를 물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차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물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그 온디바이스 AI 관점에서 AMD를 물어와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온디바이스 AI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미 삼성전자가 AMD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역량 강화해야 된다고 강화할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어쨌건 누가 봐도 이 시장에서 AMD보다는 엔비디아 훨씬 더 큰 시장이고 이런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큰 위기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 이야기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SK가 이제 뭐 공장을 증설한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증설을 해서 될 일인가? 그렇다면 메모리 가격이 하락할 위험은 없는 것인가? 라는 우려가 사실 이전부터 있어 왔었는데 이번에 젠슨 황의 방안으로 다시 한번 뭔가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장기적으로 수요는 계속해서 탄탄할 것이다. 라는 어떠한 좀 안도감이 있는 것 같고요. SK도 아마 뭐 이를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한 일이겠죠. 관련된 뭐 가격의 변화 그리고 뉴스의 변화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뉴스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이번엔 젠순왕이 이제 그 여러 군데를 방문했지만 그중에 한 군데 현대차 아닙니까? 현대차 사옥을 직접 방문을 했고 현대차 사옥을 직접 방문하기 전에 서울대 공대를 방문해서 꽤 많은 시간을 갖다 거기다 할애했습니다. 그 전체적인 이제 기조가 무엇이냐? 젠순왕이 또 다른 이번에 기조가 무엇이냐? 피지컬 AI. 결국 그 휴머노이드 AI 이런 것들 갖다가 방점을 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룸버그 이제 보도 가지고 왔고 젠슨 황 CEO가 현대차를 또 언급을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현대차에 그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지컬 AI의 두 가지의 이제 그 시장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 가정에서도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빨래도 합니다. 빨래를 갖다 모아가지고 세탁기에 집어넣고 돌리고 그다음에 빨래 빼내는 것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고 있거든요. 사고 싶네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이제 그 가정주부들 입장에서는 그 집에서 그 집을 갖다가 책임져야 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제 그 세척기가 없는 집이 거의 없고 세탁기랑 냉장고가 거의 없는 집이 없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가가 이제 몇 천만 원, 뭐 천만 원 단위로 내려간다면 사실은 이것이 보편화 될 것이 보는데 그죠. 이런 관점에서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요하고 그다음 또 중요한 건 피지컬 AI 또 다른 축이 결국 이제 그 완전 자율주행차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차 이 두 가지를 다 휴머노이드 로봇도 갖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차도 갖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건 당연히 이제 그 현대차죠.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 그 젠슨왕이 엄청난 애정을 갖고 있고 로봇에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 공대를 방문해서 공대생들에게 거의 4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했어요.
이 정도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방점과 에너지 애정을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차와 또 로봇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젠슨 황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어떤 내용을 가장 많이 언급할까라는 그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분명히 로봇 얘기할 거야라는 그 설문조사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막상 실적 발표에서는 좀 조심하는 모습이었다가 최근에 방한했을 때 로봇 이야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젠슨 황이 이렇게 로봇을 좀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러니까 이쪽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 완전 자율주행차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피지컬 AI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지금까지 독점하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테슬라죠. 테슬라가 사실 완전 자율주행차를 독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다른 완성차 기업들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이번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젠슨항이 현대차 사업을 방문을 했을 때 정의성 회장이 사업 앞에서 이제 그 나와서 의전을 했고 두 번째 누가 같이 계속 따라다녔습니까? 박민우.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전담하는 박민우 사장이 또 같이 이제 전담을 동행했습니다. 박민우 사장은 현대차로 옮기기 전에 어디서 근무를 했느냐? 엔비디아에서 근무를 했어요. 엔비디아에서 이 해당 분야를 총괄했기 때문에 당연히 젠슨항과도 구면이고 이런 점이 다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현대차가 이 완전 자율주행차가 얼마나 가진 역량이 무엇인지 갖다가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젠슨항도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다. 테슬라를 갖다가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어디냐? 엔비디아다. 엔비디아가 자동차를 만들지 않으니까 엔비디아가 현대차를 갖다가 앞으로 전면을 내세워서 테슬라 갖다가 전면을 해서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프로젝트인데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예, 새만금 프로젝트는 현대차 그룹이 새만금에다 수소 생태계를 갖다 기반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겠다 해가지고 또 한 번 우리나라 주가에 엄청난 게 붐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정의성 회장이 젠슨왕한테 새만금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여기에 뛰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젠슨왕이 되게 호의적인 발언을 했죠. 호의적인 발언이 무엇이냐?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가 AI 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네. 이제 엄청난 기업들이 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새만금이 AI 밸리가 될 수 있다라고 발언했던 자체는 호의적이다. 다만 이 호의적인 발언이 하나의 레토릭인지 하나의 립서비스인지 실제적으로 젠슨왕이 미리 준비해서 그 정의성 회장을 미리 준비해서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기자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이 새만금에 우리가 뛰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당신도 여기에 호의적 발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원래 의도된 계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서 좀 더 시간적으로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다만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젠슨항이 호의적인 발언을 했지만 새만금에다 투자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저기서 젠슨항이 새만금이 간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젠슨이 명확하게 발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젠슨항이 만약에 우리는 새만금에 투자할 계획이 없어라고 엔비디아가 발언했을 때 젠슨항이 엔비디아가 네. 말을 바꾼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짚어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젠슨 황이 이제 방안에서 속내를 저희가 함께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히든글로벌 조호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쉬었습니까?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슈 또 세 가지 브리핑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정말
뭐 한마디로 좀 끝내줬죠. 상승률은 뭐 지난번 3월 그때 급락 2일, 3일 급락하고 난 10% 급락하고 난 다음에 3월 4일 날이죠. 4일 날 그때 3일째 만에 10% 넘게 급등을 했을 때 그때만큼은 아닌데 상승폭은 그때보다 훨씬 컸습니다. 어제 요걸 뭐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코스피 어제 8.1%, 600포인트가 넘게 이 상승폭 자체가 이제 역대 최대라는 거고요. 어제 코스닥도 6%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코스피가 이렇게 뛸 때, 8% 넘게 뛸 때 그동안의 코스닥의 움직임은 그냥 오르는 정도거나 아니면 코스피가 한 4, 5% 오를 때 1, 2% 하락하는 모습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여러 번 반복이 됐었죠. 그래서 매기가 너무 반도체로 쏠린다, 코스피로 쏠린다, 대형주로 쏠린다 이런 우려를 우리가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조정을 좀 겪고 나서 반등을 하는 어제 반등장의 모습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 보면 반도체 등 이 대형 섹터들 외에도 뭐 잠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부장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있는 섹터들이 대부분 다 강한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 외에 또 엔터라든가 그다음에 뭐 인바운드라든가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소비재 쪽이죠. 유통이라든가 뭐 전혀 그동안은 상황이 나쁘지 않았던 섹터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반도체 쏠림 현상이 극심한 시장 상황에서 그래도 시장에서 그다지 그렇게 주목을 끌지 못했던 섹터들까지 골고루 다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점에서 어제 우리 시장은 정말 밸런스도 좋았고 뭐 이렇게 매일 오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인 하루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슈 그래서 이제 소부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타이거 일렉이라고 하는 뭐 좀 낯선 종목이죠. 소부장 중에서 이제 PCB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판을 만드는 회사가 그 기판을 설계하는 회사라는 얘기인 건데 이 회사가 어제 거의 상한가 같죠. 테크윙 뭐 잘 아시는 테스트 핸들러 만드는 장비 회사 후공정 쪽이죠. HPSB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테스 이 회사는 뭐 전공정도 있고 후공정도 좀 시작을 했고 어차피 장비 회사입니다. PSK도 역시 장비 회사고 VEM 식각 장비 회사 사이맥스 이렇게 이 외에도 뭐 어제 원익 IPS 그다음에 뭐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전공정 또는 후공정의 장비 회사들 그러니까 소부장 쪽보다는 어제는 장비 회사가 좀 눈에 띄었죠. 뭐 소부장들도 그렇다고 해서 뭐 수익률이 상승률이 낮았던 건 아닙니다. 괜찮았습니다. 두 자리 이상 오른 종목들도 뭐 하나마이크론 같이 많았고요. 결국 이렇게 소부장들이 어제 강세를 보였던 것도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이 반도체 그것도 대형주 쪽으로 과하게 좀 쏠렸던 어떤 그런 의미에서 좀 뭔가 변화의 어떤 조짐이 나타나는 한 신호가 아닌가. 왜 아닌가라는 말을 제가 뒤에다 갖다 붙였냐면 이게 이제 계속 돼야죠. 계속 돼야지 이게 추세가 되는 거고 어쩌다 한두 번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되게 의미를 부여해서 뭐 추세다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제 이런 모습이 너무 밸런스가 좋다. 이런 흐름대로만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형주 반도체 대형주가 좋으면 당연히 그 밑에 트리클 다운 효과 즉 낙수 효과가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국내 소부장 회사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소부장이 뭐 안 좋았다라는 건 아닌데 비교적 소부장이 뭐 견조했는데 반도체 대형주들 쪽 가는 것만큼 그런 어떤 흐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밸런스가 좀 깨져 있었던 게 이제 밸런스가 좀 맞춰져 가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 또 자료 하나 보시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신한증권이 어제 내놨던 리포트인데요. 이게 좀 여러분들께서 이 표를 보실 때 차트가 사실 싹 눈에 잘 들어오시지 않을 겁니다. 일단 보죠. 자, 여기 파란색, 요게 밑에서 제일 밑에 있다가 쫙 지금 가장 세게 올라오는 요거, 이렇게 해서 급등하는 게 요게 이제 메모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프로세서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좀 약간 연한 색이죠. 요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이 차트를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메모리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서와 같은 소부장들이 뒤를 따라간다. 이제 이 의미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트를 가져온 이유도 뭐냐면 그동안의 전례를 보더라도 뭐 2018년도 호황 때나 가장 최근을 보면 2021년도, 2년도 호황 때나 보면 삼전하고 닉스가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소부장이 따라온 이런 행태들이 계속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이거는 또 당연히 그런 게 일단은 항상 우리가 전방산업 얘기를 한 것처럼 전방산업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후방산업이 움직이는 거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대단한 실적을 내서 쭉 가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얘네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실적이 좋았는데 그 내용을 좀 뜯어서 살펴보니까 뭐 전공정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더라. 후공정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더라.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부품이랑 소재단이 많이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제 소부장의 시대가 좀 시점이 반등 시점이 좀 오는 게 아니냐 추세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화면에 보시는 건 저건 뭐냐면 올해 고점 대비 낙폭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쭉 보시면요, 뭐 소부장들이죠 다. 올해 고점 대비 낙폭이 큰 종목 순으로 쭉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오키스전자, 뭐 MK는 쭉 있고요. 우측으로도 쭉 있습니다. 확실히 보면 장비 회사들이 좀 덜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소부장 쪽이 조금 더 많이 떨어졌고 그런 게 좀 눈에 띕니다. 물론 뭐 원익 IPS라든가 하나비전 같이 이렇게 장비 회사들도 뭐 많이 떨어진 데도 있긴 합니다만 저런 데들은 또 공통점이 뭐냐면 많이 또 올랐던 데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뭐 종목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소부장들이 그동안에 아주 나빴던 건 아니지만 대장주에 비해서는 분명히 현저하게 수익률이 상승률이 부진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밸런스를 맞춰가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다는 거고 그게 그런 어떤 신호가 어제 좀 나타난 거다. 물론 오늘 미국장이 또 안 좋았고 반도체 수도 조금 떨어지고 했지만 사실 낙폭을 굉장히 많이 줄이면서 오늘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오늘도 뭐 아주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어제 타이거렉은 상한가를 쳤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가장 크게 키우고 있는 거는 뭐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특히 삼성전자 SK 두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27일 날 출시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 8일까지 삼성전자 레버리지에 3조 5천억 원, 하이닉스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4조 4천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하이닉스 쪽으로 더 레버리지 상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베타가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거의 8조 원 정도가 불과 한 2주 사이에 들어왔다는 말씀이 되는 거고 곧버스도요. 뭐 크지는 않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곧버스도 300억대, 하이닉스 곧버스도 500억대, 합쳐서 한 800억대. 그러니까 대략 10분의 1 정도, 그죠? 100분의 1 정도가 들어온 거죠. 800억대 8조니까요. 그렇게 좀 들어왔고 5월 전체로 ETF 개인 순매수 1위가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요거였습니다. 2조 2천억 원. 그러니까 어제도 급반등장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일단 개별 종목으로 개인 순매수입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1, 2위를 이렇게 많이 사고요. 뭐 3, 4위는 아니긴 합니다만 10위권 안으로 보니까 하이닉스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레버리지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개인 순매도 상위 탑 10에는 이 네 종목이 그러니까 개별 종목 두 종목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두 종목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종목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하나를 보시죠.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거냐? 삼성전자가 지난 2주 동안 마이너스 3.8%입니다. 본주가. 그랬는데 레버리지 수익률은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3배가 넘죠. 3배 정도 되는 거지, 2.9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만약에 3.8%면 레버리지니까 2배 레버리지니까 7.6%가 돼야 이게 정상인데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그대로더라고요. 14.8%가 떨어졌는데 대략 딱 2배죠. 29.4%에. 뭐 29.4%딱 2배입니다. 그래. 하이닉스는 2배가 돼서 뭐 충분히 이해가 뭐 14%가 떨어지고 28% 하락했으니까. 근데 왜 삼성전자는 4%도 안 되게 떨어졌는데 거의 왜 3배 가까이 이렇게 더 떨어진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 답은 음의 복리 효과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본주가 100일 때 10% 하락하면 90이죠. 10% 상승하면 99가 됩니다. 다시 이제 반등한다는 얘기죠. 그럼 최종 수익률은 마이너스 1%가 되는 거죠. 네. 여기 뭐 충분히 아실 거고. 자, 레버리지 보십시오. 10% 하락하면 2배니까 80이 되는 거죠. 10% 상승하면은 이제 2배가 되니까 20% 96이 됩니다. 18에 2배가 되는 거니까 80에 2배가 이제 20%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마이너스 4% 최종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음의 복리 효과라는 거죠.
근데 음의 복리 효과가 이렇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비교했을 때 더 커졌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의 복리 효과는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오르내림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비하면 하이닉스는 비교적 변동성이 덜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떨어지긴 더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서 이 음의 복리 효과라는 부분이 이제는 이제 우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아예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들 또는 뭐 레버리지 상품들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라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SK하이닉스처럼 한 15%, 20% 떨어졌다고 치면 이 최종 수익률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8%, 뭐 그 10%까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등을 해도 그만큼 반등을 해도 20% 떨어지고 20% 반등을 해도 절대 원금에서는 거래가 차이 날 수밖에 없다. 이제 이 얘기가 되는데 이런 음의 복리 효과가 이 레버리지 상품에 있다라는 걸 이제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이슈 가보죠. 방산주 오랜만에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방산주들 주가 한번 먼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보죠. 요거는 방산주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데들이 안 보이네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여기도 안 보이네요. 네, 뭐 이게 방위산업 관련주니까 뭐, 네, 예. 그 어제 방산주들이 주가가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제가 이제 일일이 개별 종목을 좀 가져올 걸 그랬네요. 자, 여기로 바로 가보시죠. 최근 한 달간의 방산주 수익률을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이너스 13%, 여기는 물론 폭발 사고 여파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한국항공우주 27% 마이너스, LIG DNA 마이너스 19%, 현대로템 마이너스 25%, 하나시스템도 마이너스 10%. 굉장히 안 좋죠. 최근에 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역시 반도체 쏠림 현상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피 수익률이 한 달 동안에 마이너스 0.08%, 사실 그냥 보합이었다는 얘기죠. 그에 비하면 방산주들은 거의 마이너스 25%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방산주들이 코스피에 비해서, 시장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유라고 할 때는 사실 하나 에어로 정도만 뭐 그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폭발 사고 그건데 오히려 하나 에어로가 다른 데로 덜 떨어졌죠. 오히려 대장주라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고 아니었으면은 20%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가보죠. 그러면 정말 방산주 이렇게까지 떨어질 만한 거냐? 근데 실적 전망을 보시면요, 전혀 아닙니다. 2분기 실적 영업이익 전망 보시죠. 2분기 작년에 합산 영업이 1조 3천억인데 이번에는 근 20% 가까이 증가한 1조 한 6천억 가까이 됩니다. 1조 5천억 5백억대. 한화 시스템은 작년 대비 거의 2배죠. LIG DNA도 35%, 28%. 이 정도가 이렇게 실적이 전년 대비 늘어난다고 그러면 뭐 적어도 두 자릿수 정도의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건데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2분기고 하반기 전체로 봤을 때는 다섯 개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60%나 증가한다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도 100조 원 규모에 좀 달하고 있고요. 이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 내용이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 시장의 쏠림 현상이 크다라는 거고 그만큼 방산주조차도 주도 섹터 중에 하나였지만 소외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가 뭐 사실 아직은 딱히 오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방산이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또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어떤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도 이대로 그냥 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고 매기가 좀 다른 데로 좀 분산이 될 경우 이렇게 실적도 좋고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던 이런 방산주와 같은 이런 섹터들이 이제 대안으로 부상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증시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반등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AI 투자 열풍의 지속 가능성, 물가와 통화 정책 변수, 또 고금리 환경 속에 우리 시장의 리스크까지 점검해야 할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오랜만에 신중호 LS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증시 반등을 두고서 이제 뭐 과매도 해소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아니면 또 AI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반도체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뭐 이번 오라클 실적, 뭐 AI 피크아웃 우려 잠재울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오라클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뭐 수요를 입증한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오라클이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퍼스케일러, 우리가 아시겠지만 뭐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초대형 빅테크 대비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네. 이 차입에 의한 데이터 센터 짓기라든지 이런 메모리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라클 실적으로 인해서 AI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보다는 네. 차입 환경, 자본 비용은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리고 간밤에도 이제 유가가 좀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렇게 고물가 상황에서 금리가 오라클에는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빌리고 있다라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입 환경은 빡빡하지만 잘 롤오버 시키고 있고, 오히려 투자자들, 그러니까 자금을 공유해주는 신용 공유자들은 AI에 여전히 돈을 빌려주고 있다, 이런 환경이 된다면 아마도 좀 안심이 될 텐데, 네. 생각보다 그 ROIC라고 하죠. 투하자본 대비 수익률이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오라클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라클의 변동성이 나온다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망이 조금은 불투명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뭐 어제 반등과 관련해서는 뭐 좋아서 산 게 아니라 뭐 패시브 자금이 기계적으로 유입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사실은 뭐 단일 종목으로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네. 하루에도 몇십 % 하락하고 하루에도 몇십 % 급등한 거는 우리가 한 5월 말에 출시했던 레버리지 싱글 스탁에 대한 레버리지 ETF 나온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락할 때는 더 팔아야 된다라는, 뭐 많이 나왔을 거예요. 뭐 쇼감마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네. 부분이고, 또 올라갈 때는 또 반대로 또 상당한 레버리지가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게 이 ETF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비중이 올라가는 종목은 우리가 보통 보면 밸런싱이라 그래서 조금 어떠한 종목이 올라가면 좀 팔고 다른 종목으로 사고, 이렇게 좀 밸런스, 자산 배분을 하는 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비중 조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ETF는 어떠한 종목이 계속 올라가면 그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더 쏠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네. 쏠리게 만든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까지 올라오니까, 최근에 우리 시장이 7천에서 8천 갈 때는 그런 어떤 강력한 수급의 영향, 매국 효과가 좀 있었죠. 그래서 하락할 때도 더 강하게 하락하고 올라올 때도 더 강하게 반등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은 하락했을 때 조금 더 공포감에 시달리고, 올라갈 때는 이게 지금이라도 빨리 투자해야지라는 그런 어떤 포모감에 시달리는 굉장히 피곤한 시장이 연출되고 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국 이번 반등이 패시브 자금 유입에 따른 기술적 성격이 좀 강하기도 했고요. AI 투자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뭐 기업들의 수익성 쪽에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이죠. 미국에서 이제 CPI 발표도 맞아요. 있고 또 그 다음 날은 PPI 발표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의 경계감이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번 물가 지표가 시장에 좀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물가 지표는 높게 나올 거예요. 예, 지금 컨센서스로도 물론 이제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헤드라인 기준으로 4%가 네네. 넘을 수 있고, 코어 기준으로도 지금 연준의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그럼요. 그런 어떤 지표가 나올 겁니다. 네. 뭐 그동안 잘 맞춰왔던 UBS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보다는 조금 하회하지 않겠냐 하면서 어제 시장을 들어올린 모멘텀이긴 하지만 그래도 높은 물가죠. 이게
이번 주 물가 지표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다음 주에 케빈 워시 체제에서의 첫 FOMC를 앞두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매파적일 가능성에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오늘 밤에 CPI도 나오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PPI가 또 곧 이어서 다음 네네. 날, 그리고 금요일에는 보다 중요한 게 미시건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이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년짜리가요, 지금 거의 4% 중후반에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 미국 시장이 급락을 보이고 나서 급반등을 해주는 건 좋지만, 우리가 왜 이란 전쟁 때도 굉장히 쏠림 이후에 해소하는 기간이 이란 전쟁이라는 빌미가 있었지만 과도한 어떠한 이격 조정을 해소하는 구간이었거든요. 이게 한 달 정도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네. 너무 물가 지표가 이런 거죠. 뭐 하락 추세를 강화시킨다라기보단 뭔가 쏠림과 과열을 좀 해소하는 그런 어떤 빌미로서의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은 시장 진입을 좀 막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또 이제 뭐 PPI 관련해서도 그렇고 핵심이 이 기업의 비용 전가 능력이라고 하는 네, 의견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PPI가 높은데 CPI가 PPI를 못 따라간다라는 거는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자 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비가 아직은 안 좋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메인 스트리트 지표라고 하고 월 스트리트 지표라고 하는 게 이제 금융 시장의 지표들, 이를테면 뭐 주가 지수가 대표적인데, 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메인 스트리트 쪽, 뭐 고용이라든지 소비 같은 지표는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 매출이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 때문에 기업들이 가격 전가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진이 스퀴지 된다 그러죠. 마진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부분은 AI 밸류 체인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도돌이표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결국은 AI 인프라를 까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기업체들, 뭐 월마트도 있고 뭐 중소기업들도 많을 거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AI를 채택하면서 AI 확산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여준 하나의 단어는 뭐냐? AI 인프라 이후에 다음은 활용이다. 피지컬 AI라든지 활용 단계로 넘어가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캐펙스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자, PPI가 높음에도 CPI가 낮은 그런 마진 스퀴지, 마진 압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물가가 높으면서 금리가 높은 상황, 이게 조금 해소가 돼야 AI와 시장도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이번 주 후반에 중요한 경제 지표들 발표가 연달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시장은 좀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물가 수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기업들이 늘어난 비용을 좀 얼마나 전가할 수 있는지가 또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케빈 워시 의장의 첫 FOMC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시장이 뭐 금리와 관련된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이번 회의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볼 포인트 어떤 거라고 보세요? 독립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으려고 할 건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물가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빈 워시 의장이 금리 인하 얘기를 한다? 그럼 시장이 좋아할까요? 아니, 이거는 그냥 무대뽀라는 단어를 쓰긴 합니다만, 무대뽀로 그냥 금리 인하한다라는 건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케빈 워시 의장 자체도 지금은 강하게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케빈 워시도 일단은 뭐 트럼프가 임명은 했지만 독립적인 정치적인 독립적인 자리에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시장이 안심을 하겠죠. 지금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왜냐, 물가가 높고 당장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지 않아서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지만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 소위 말하는 자기의 지위에 대한 권위가 생기려면 네. 지금 시장과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도 이번 주 물가 지표가 조금 높으면 다음 주에 케빈 워시에 대한 얘기는 일단은 기대 인플레를 잡는 약간의 매파적인 시그널이 나와줘야 시장이 안심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네. 그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뭐 자기가 만든 지표 아니면 댈러스 연준에서 만드는 이 트림드 민 PC라 그래서 유가와 푸드를 계속 빼는 코어 말고 그때마다 변동성이 높은 물가 지수를 제시하면서 나는 그래도 금리 내릴 수 있어. 이거는 사실 독립성 훼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이번 주 중후반부터 다음 주 FOMC가 있는 기간까지는 연준의 매파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연준의 독립성, 뭐 정책 신뢰성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뭐 혹시나 시장의 예상보다도 더 매파적인 메시지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뭐 최근 주목받는 방어주 전략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최근에 약간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AI 밸류 체인이 올라갈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어주들이라는 필수 소비재나 이런 쪽보다는 네.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 이를테면 뭐 네이버나 이런 부분들이 방어주가 되고 어제 드러난 거는 AI 밸류 체인이 올라가니까 네이버 빠지고 그 전날에는 네이버 올라가고 이런 현상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 주도주 내에서 그리고 내지는 주도주가 확산되는 업종 내에서의 방어주를 채택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결국 이 상승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끝까지 살아남는 업종일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지금 50% 비중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50% 비중을 갖고 가되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AI가 더 확산이 되려면 활용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일정 부분 이 AI 밸류 체인에 이제 흡수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기기도 조금 이제 확산됐지만 이 소프트웨어도 약간 방어주 그리고 AI 확산이라는 그런 테마에서 네. 조금은 편입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방어주 중에 하나가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금융주. 이게 금융주 하면은 보험, 은행, 증권이 있지만 증권은 사실은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좀 많이 연동이 되고 금융주 내에서도 보험이나 은행주를 좀 편입하면서 방어적인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현재 스탠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이렇게 뭐 미국발 매파 우려와 고금리가 길어지면 네. 우리 국내 증시에서 취약한 고리들도 자극을 받게 되잖아요. 뭐 좀 가장 경계하고 대비해야 할 리스크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환율이죠. 환율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물론 그동안에 올해 들어서 시장이 5천에서 뭐 이거 오리지 시장이 코스피가 100% 오르는 동안에 외국인은 계속 팔았죠. 네. 뭐 외국인이 계속 환율 때문에 판다 아니면 여러 가지 전자닉스 비중을 기계적으로 줄인다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무시하고 시장이 올라왔지만 또 이런 무시하고 올라왔지만 변동성일 때 외국인의 매도가 나올 때는 또 심한 변동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 1,500 중반에서 연준의 매파 스탠스가 다음 주까지 조금 고민이라 그러면 환율 리스크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금리 차이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더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당장 내일 아침에 오라클 실적에서 네. 자본 차입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간밤에 미국의 메모리 업체가 하락한 이유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좀 네. 지연 축소 뭐 약간의 어떤 얘기들이 나와서 오라클 실적에서 AI 수요가 아니라 자본 비용과 관련된 이슈를 좀 잘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한국 시장의 취약성이 확대됐다는 부분에서 유동성 측면을 맞아요. 점검할 필요 네. 있겠네요.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우리가 그 코스닥은 못 가고 코스피는 오르는 현상이 뭐냐면 유동성이 없어서 그래요. 거꾸로. 그러니까 한쪽에서 빼서 한쪽에 가다 보니까 굉장히 극단화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다 투자자분들도 요새 많이 아는데 ADR 같은 지표가 네. 뭐냐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의 비율인데 이게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정상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정상화되는 수준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시장의 어떤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이게 ADR 지표가 바닥을 보인다는 건 유동성이 축소되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국내 증시만 놓고 보면 유동성이 풀려가는 국면은 아직은 아니다. 왜? 신현성 하는 신임 총재도 7월에 금리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기 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굉장히 축소된 국면이기 때문에 이 추세나 이 주도주 아닌 업종에서 기다리는 전략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판단하고 네.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외환 보유액 증가 흐름도 포함해서 뭐 대외 건전성 지표까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까 환율과 관련된 네.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하반기 준비 이제 하는 단계잖아요. 네. 뭐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궁금한데 뭐 주목할 만한 섹터도 같이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자산 배분에서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해지와 관련된 부분 주식일 수밖에 없긴 합니다. 네. 그래서 주식이긴 한데 우리나라 주식이 좋긴 합니다만 너무 급등을 했고 이 메모리에 좀 치중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메모리에 치중되어 있는데 해지를 또 주식으로 한다는 거는 약간은 이상하지만 미국 주식 오히려 빅테크 그러니까 메모리는 P거든요. 근데 Q가 올라오는 상황이 되려면 빅테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그러니까 주식 전체적으로 100으로 본다면 그중에 50은 우리나라의 주식, 그리고 50은 미국의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미증시를 좀 갖고 가고, 그리고 이제 주식이 100이면 나중에 전체 자산을 100으로 따지면 주식은 한 60%에서 70%, 네. 나머지 한 10에서 20%는 금을 같이 가져가는 거를 아. 권고드리면 지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네. 물론 실제 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는 금 자산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수요가 살아있다는 측면에서는 연간 10에서 15%의 상승률은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네. 빠졌다는 측면에서 금 그리고 이 약간은 한 달이나 두 달 동안의 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한 현금 확보, 10에서 10% 이렇게 좀 가져가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단계적으로 분할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현금 비중도 병행하면서 금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을 해보면 뭐 최근 시장 반등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수급의 성격도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가, 통화 정책, 대외 건전성 변수까지 좀 함께 봐야 한다는 조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신중호 LS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애프터마켓의 시그널 현아연 캐스터와 만나보시죠.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 혼조 속에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주, 이 기술주단에서 힘을 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크루소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이 크루소 기업, 에너지를 데이터 센터와 AI 클라우드 인프라에 공급하는 기업이죠. 최근에 데이터 센터 난개발에 따른 주민의 강력한 반발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끝내 와이오밍주 샤이엔에서 개발 활동을 일시 중단하겠다라고 소식 전해지면서 반도체주가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애프터마켓에서 기술주 상황도 혼조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테슬라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나머지 4종목은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엔비디아의 장중 변동성 굉장히 컸습니다. 네비우스와 함께 협력을 해서 블랙웰 GPU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GPU를 활용해서 영국과 유럽에 피지컬 AI 리빙랩을 출범한다는 소식에 상승 출발을 했지만 끝내 크루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0.61% 추가 하락하면서 206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고요. 아마존도 정규장에서도 애프터마켓에서도 흐름 아쉽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현재 소폭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은 정규장에서 3%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애플 최근에 EU 규정 준수 문제에 또 부딪히게 됐습니다. 새로운 시리 AI의 EU 출시를 보류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UBS에서는 이 애플이 새롭게 출시하는 AI 사실상 아이폰의 판매율 증가에는 그렇게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면서 장중에 하락폭을 키웠지만 현재는 0.15% 상승하면서 29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정규장에서 3%대 하락했지만 0.06%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하면서 396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스페이스X 상장 소식 속에서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알파벳 정규장에서 0.26% 소폭 상승했습니다. 알파벳의 제미나이 이제 새롭게 실시간 음성 번역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이 소식에 상승했지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0.07% 소폭 하락하면서 364달러 선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의 또 새로운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 그리고 강력한 반도체 수요로 인해서 앞으로 2026년과 2027년에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목표 주가 기존에 $400에서 $900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면서 장중에 4%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크루소 이슈 소화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0%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끝내 1%대 하락에 멈췄고요. 현재 애프터 마켓에서도 1.39% 하락, $922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유가 흐름이 그래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멈춘 상황이고요. 또 미국 에너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이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언급한 점이 이 유가 흐름 안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미군 헬기 추락에 따라서 대응하면서 이 공격하겠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0.15% 소폭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실 수 있겠고요. $88 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현재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0.14% 소폭 하락하면서 $4,250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금 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살펴보시면요. 국내 관련 주요 지표들 오늘은 아쉽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EWI 한국 ETF까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은 4%대 하락하면서 1,200포인트 선에 거래가 됐고요. EWI 한국 ETF 0.86% 하락하면서 $180 선에 지나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반도체 업종과 기술주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강하게 오르면서 8,000선을 다시 회복했는데 코스피 100 야간 선물에서는 또 4% 넘게 내리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네요. 오늘 저희가 보내드린 시그널과 함께 투자 전략 차분하게 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